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어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구본기 경제연구소도 있고 구본기 생활연구소도 있고 빼고 생활연구소도 있고 하는데 뭐 개념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름에 왜 구본기가 들어갔느냐? 김방희 선생님이 생활경제연구소를 이미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랑 다르다. 그래서 앞에다 그냥 이름을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민망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자, 하는 일은 생활경제, 말 그대로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나름의 블루오션이에요. 되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연구해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령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것들 보다 보면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나오면은 처음에 우리랑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죠. 근데 관심이 있는데 이게 대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지 하고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생활인들은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나서 이내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결론을 못 내요. 결론을 내려서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많은 가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끝까지 생각해요. 10번, 20번까지 생각해서 어쨌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결론이 우리 일반 가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쓰거나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시시콜콜한 얘기 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자 강연이에요. 집값의 딜레마.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 10번째 책이에요. 10번째 책인데 10번째 책이 조금 뜻깊은 책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이밍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의성을 상당히 띄었어요. 이번에. 예.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즘 우리 민주시민들,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들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작아질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아니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개개인한테 설명해 줄 게 아니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살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엮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제가 10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낸 책 대부분은 제 필요에 의해서 내요. 주변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은 일단 서점에 가고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이 없으면은 선물해 줄 책이 없으면은 그냥 제가 직접 쓰는 이런 활동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책은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다 썼어요. 다 써서 제가 이런 책을 냈다고 하니까 보궐선거 전에 내지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좀 묵혀놨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어떤 한 챕터 때문에 그래요. 한 챕터에서 어떤 부분이 논증이 되냐면요. 지금 현 정부의 집값 관리 목표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는 게 논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괜히 논증한 책을 냈다가 선거에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출간을 좀 보류했다가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에필로그 써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나온 책이고요. 아마 지금은 서점에 쭉쭉 깔렸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째, PPT를 보고 나중에 놀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바빠요.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PPT를 못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PPT를 못 만드는지를 알았어요. 바쁘니까 PPT를 예쁘게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오기 직전에 진짜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막 때려놓고 지금 달려왔어요. 사실 미완입니다. 엉터리 PPT, 충격과 공포의 PPT가 나올 건데 그 부분 양해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면은 책을 좀 사주세요. 책을 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꼭 2권 사주세요. 한 권은 여러분이 보시고 한 권은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약속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고 가볼게요. 집값 잡는 정책 있다 없다.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에이, 집값 잡는 정책이 어딨어. 시장을 어떻게 이겨.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어른들이 많이 해요. 이런 말씀. 자, 집값 잡는 정책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당연히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은요 일종의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나
어떤 상황에 따르기로 한 규칙을 말하는 거죠. 룰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 정부나 이 국회가 설계한 룰에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주택들을 사고 팔아요. 그 룰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정부와 국회는 그 룰을 설계하는 이른바 룰 설계자예요. 룰 설계자가 그러니까 룰 설계자 힘이 얼마나 센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보자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6학년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니까 이 달리기의 룰을 설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룰로서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떠오르는 거는 자, 초등학교 1학년 먼저 출발! 6학년 기다려! 하고 1학년이 꼬링장 다 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6학년 출발! 이러면 1학년이 6학년을 이겨요. 이게 룰 설계의 힘이에요. 정부는요, 정부로 퉁칠게요. 국회 얘기는 빼고. 정부는요, 그 룰 설계의 힘을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떠오르는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양도 차익을요, 100% 환수해버리면 돼요. 지금 양도소득세 다들 내고 계시잖아요. 집 사고, 집 팔 때. 집 팔 때 내는 그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 올려서요, 다 걷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의 집을 사요. 100만 원의 집을 사고 나중에 그걸 200만 원에 팔 때 1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거기서 뭐 비용들을 공제하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다 걷어버리면 돼요. 세금으로. 세율을 확 올려서. 기존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손봐가지고서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집값을 굳이 올려서 팔 동기를 상실해요. 아니, 올려서 팔아서 뭐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집 200만 원에 팔아서 뭐예요? 300만 원에 팔고. 최대로 올려서 팔아봤자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낼 거기 때문에 동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집값은 바로 잡혀요. 맞죠? 이게 룰 설계의 힘이에요. 자,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 없다? 원론적으로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이겨? 집값 잡는 정책 없어. 이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만나시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정부는 정책으로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거죠? 집값을 잡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이랑 정부가 그 정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로 별개의 문제라서 그래요. 제가 양도차익 100% 환수제 말했을 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경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빨갱이냐!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이거를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원론적 사실과 그 정책을 정부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거다. 근데 저는 방금 그냥 내질렀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100% 환수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결여된 거죠?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 더해져야 되는 문제다. 대충 이것까지만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은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툭 하고 치고 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정책 얘기를 자꾸 할 때. 이 책은요, 앞쪽으로 오면은, 자, 집값의 딜레마, 그리고 보면은 부동산 덕후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예요. 정책을 총정리한 거예요. 제가 정책을 계속 풀이하는 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툭 하면서 분위기를 깰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으로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해결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책은 총,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면 사실 책이 총 1, 2, 3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뭘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사람을 드라마 덕후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면은 여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정리 위에 보면은 부동산 덕후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 부동산 정책 덕후예요. 전 부동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연락이 와요? 뭐 어디 라디오인데요? 아니면 뭐 어딘데요?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공부를 해서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드라마라고 비유를 하면은 저는 부동산 정책의 덕후인 거예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쭉 훑은 사람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맥락이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빼먹은 사람들은 그 맥락을 못 쫓아가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래요. 저는 부동산 정책의 A부터 Z까지를 지금 쭉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맥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맥락 쫓기를 실패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드라마 중간 빼먹고 봐서 이 드라마 줄거리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한 거는 뭐냐면요, 자,
아까 봤던 거. 자, 7가지 키워드를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작년 한 8월경까지를 7가지 키워드를 시계열로 쭉 살핀 다음에 한 번에 합쳐서 맥락을 노출하는 작업이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뒤에 요즘도 한창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쓴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다. 분기야 네가 좀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좀 대응할 말 좀 말해줘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듣고 오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판들이 많아요. 그것들에 대한 반론을 2장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문재인 정부는요 지금까지 총 3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에 가슴 배 나누듯이. 자, 여러분들 그 변곡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끝까지 안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다 봤어요. 이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디로까지가 언제 가냐면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섰죠. 그 이후에 작년 8월까지가 첫 번째 마디예요. 네. 그때까지를 7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강의에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다루자 그러면은, 그래서 스마일을 붙여놨죠. 대출을 다루자. 자, 대출이 중요합니다. 7가지 키워드 중에 집값 잡는 정책 중에 갑이 있어요.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대출 정책이에요. 빚을 조이는 거예요. 금융 정책. 그게 가장 즉각적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재테크 유행하죠.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우리 아내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용돈으로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가계 자산에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주식을 하는데. 용돈으로도 할 수 있죠. 주식 투자는. 왜죠? 5,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10,000원짜리 주식도 있어요. 주식은 싸요. 용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용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부동산 투자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수천만 원 가지고도 못하죠. 사실은 뭐 지분 투자 조금 할 수 있지. 제대로 하려면은 수억, 조금 더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의 돈이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런 현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기제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티켓이 뭔지도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은요,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티켓이에요.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그럼 이거 즉각적으로 어떻게 꺼야 돼요? 티켓을 못 끊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앞부분, 마디 1을 평가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거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가 휘발돼서 그래요.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마디 1은요,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출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드렸어요. 즉각적이다. 불을 당장 끄는 것. 문재인 정부도 이걸 알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5월 달에 정부 시작을 하고 6월 달에 바로 냈어요. 바로 냈는데, 자, 이때 뭘 했냐면은요, 혹시 확대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처음 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하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대출 정책은 단 하나였어요. 지역 상관없이 70%까지 대출 받으세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10%포인트 한번 낮춥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빚내서 집 사라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규제라는 게 그냥 없었어요. 없어서 저 이렇게 제 표를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책을 이제 쓰면서 간단하게 그렸어요.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 표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만 3년이 지나죠. 2017년 6.19 부동산 대책하고 만 3년이 지나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3페이지가 필요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정권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잡았어요. 자, 부동산 대책을 내야 되겠어요. 불을 꺼야 되겠어요. 즉각적인 정책. 네, 즉각적인 정책 뭐죠? 대출 잡아야 돼요. 자, 대출을 막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대출을 막는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모두를 꽉 막는 건 아니고, 당연히 1주택자는 무주택자는 막지 않고, 그 다음 1주택자는 보호하고, 그 다음 뭐 더 막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겠죠. 제가 지금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막는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 담보대출을 막습니다. 당연히 담보대출을 막아야 되겠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사니까. 네, 그걸 막는데 그러면은 대출을 막으면은 투자시장에 투자자들이 안 몰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티켓을 막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래도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봤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와, 이 투자자들이 대출을 막는다고 포기를 안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담보대출을 금지했네. 그러면 아유 대출 못 받는구나. 지금 못 사겠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은 영민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개인 대출을 막은 거잖아. 그럼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면 되잖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들을 사모으기 시작해요. 정부가 이거를 발견을 합니다. 자, 정부가 이걸 발견하고 이런 사업자 대출을 막아야 되겠구나 하고 사업자 대출을 막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막으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주택을 막 안 사야 되겠죠? 또 아니에요. 이 영민한 투자자들은 또 꾀를 내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사업자 대출 막은 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막은 거잖아. 법인 사업자 대출은 안 막혀 있군. 자, 법인 사업자를 내자 해서 법인들을 설립하기 시작해요. 정부가 이걸 또 봐요. 야,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막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도 대출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수 없죠. 투자자들이 또 꾀를 내요. 담보대출을 막았잖아.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자. 이렇게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도박을 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보통. 제가 주택이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택을 막 사모으는 과정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주택을 더 사모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 앞에 윤범기 기자님 계시는데 윤범기 기자님을 8억에 전세로 드려요. 그럼 제가 현금 8억이 생기잖아요. 그 8억으로 주택을 새로 사요. 그럼 저는 길거리 나 앉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제가 그 돈으로 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이 펼쳐졌어요. 만 3년 동안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했다. 만 3년, 한 4년 차까지.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자, 문재인 정부의 마디 1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계열로. 제가 7가지 키워드로 살피는데 대출은 끝났어요. 문재인 정부의 마디 1에서 마디 2로 넘어가는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0년 8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되냐면요. 2020년 4월 15일에 그어야 돼요. 제가 색을 분리해놨죠? 좀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7가지 키워드를 살폈어요. 총 정치, 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그리고 임대차 3법, 다주택자 시위, 여론 살피고 쭉 시계열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쭉 추적해서 정리를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선을 딱 그었어요. 4.15 총선 전과 후가 나뉜다라고. 앞쪽에 몰려있는 게 뭐죠? 대부분 대출이에요. 대출 공방이었어요. 4.15를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6차례 대출 정책이 나옵니다. 주고받고로 계속 싸운 거죠. 8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 7번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즉각적인 정책이 대출이라고 했죠. 금융정책이라고 했죠. 단기 정책이에요. 그럼 중장기 정책도 있겠죠. 중장기 정책이 뭘까요? 공급? 세제 정책. 세제 정책이 공급 정책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이따 심화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세제 정책이에요. 다만 세제 정책은 문제가 뭐냐면은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키워드 첫 번째로 정치를 살폈죠. 제 책에 처음 도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 7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계열로 살필 건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뭘까요? 강남 부동산 가격? 아니면은 기준금리 향방? 아닙니다. 정치 지형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실로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양도차익 100% 환수제를 통해서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살핍니다. 아까 제가 길게 설명한 대출을. 자, 근데 중장기 정책이 뭐라고 했죠? 세제 정책이라고 했어요. 세제 정책 강력하죠? 예, 양도차익 100% 환수제 하면은 그냥 대책 한 방에 집값 빵 잡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무적 판단은 뒤로 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시에는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유세를 높이는 게 집값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상식으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대출을 피해가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택들을 사 모은다고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주택을 많이 사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해야지 많이 안 사 모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의 압력을 높이는 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겠다고, 자 보세요. 다시 시계열로 올게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0.1에서 0.2%포인트 살짝 올리겠다고 하고 이걸 국회를 통과시켜요. 근데도 집값이 안 잡혀가지고 12.16 대책에서 2019년에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좀 제대로 손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이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작에 종합부동산세를 높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치적의 해석을,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안 넣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거를. 못했고 대신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법률 개정 못하니까 법률 개정 외의 사항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출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앞에 막 공방을 펼쳤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드디어 과반 의석을 획득해요. 180석.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 뭐 하냐면요. 밀린 부동산 법률들을 막 통과시킵니다. 밀렸던 거를. 그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기억하실 거예요. 자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잊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지금만 놓고 자꾸 흉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때 8월에 밀린 부동산 대책 싹 통과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요. 그걸 또 뭐 통과시켰죠? 부동산 3법. 종합부동산세 밀린 것들 싹 모아가지고서 통과시켜요. 그것들 대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제가 이게 일부러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주택자 시위. 세상에 다주택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세입자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건 익숙한데 다주택자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는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법률을 통과시키니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여론을 봅니다. 여론을 왜 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민심을 거스르고 양도차익 100% 환수제 같은 거 했다가는 바로 정권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상당히 살펴야 됩니다. 정치 지형을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여론을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때 첫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고공행진을 하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쳐요. 임대차 3법이랑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이랑 데드크로스가 나요. 이때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책에 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한 3년, 만 3년 이상 가량은요,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대출을 조이는 데 집중을 해요. 왜 그런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과시킬 힘이 없어요. 여당이. 그러다가 2020년 4.15 총선을 통해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 전략을 바꿔요. 이제 거의 다 막았다. 이제 드디어 밀린 법안 통과시키자. 밀린 법안을 막 통과시킵니다. 그게 작년 8월 상황이에요. 작년 8월이 거의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이 2마디에서 마디 2에서 마디 3으로 지금 가는 국면이에요. 마디 2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2020년 8월경에 이때가 이제 마디 1에서 마디 2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디 2가 진행되고 마디 3으로 지금 전환되는 게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 올해 4월 보궐선거 깨지고 나서 민주당이 결을 반대로 탑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2% 부과한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디 1과 마디 2를 하나로 묶으면 뭘로 요약되냐면요. 규제 강화로 요약돼요. 규제를 계속 강화해요. 앞은 금융 규제를 계속 강화하다가 이 두 번째 마디에서는 이제 세제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올해 4월에 4.15가 아니죠. 4.7이죠. 4.7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규제 완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마디 3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제가 부동산 덕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드라마로 비유를 해볼게요. 저한테 지금 민주당이 낸 이 대책들은요, 최근에 낸 대책들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이렇게 다가와요. 드라마를 보는데 한 24화까지는 주인공 A가 주인공 B랑 막 열심히 연애를 해요. 막 지고 볶고 연애를 해요. 저 막 몰입해 있어요. 근데 24화 마지막 쯤에 A가 갑자기 B랑 헤어지고 C로 갈아탄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나서 핸드폰을 검색해보니까 이 드라마는 25화가 끝이래요. 아니 뭐야 이거 작가 바뀐 거야? 이거 스토리 붕괴 아니야? 멘붕? 지금 저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A부터 Z까지 쭉 스토리를 훑으면서 그 맥락을 파악한 저한테는 스토리 파괴입니다 지금. 스토리 파괴다. 어쨌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따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제가 정부라고 뭉뚱그리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여당까지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룰을 설계하는 게 양쪽이니까는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성공했습니다. 첫째, 국회 과반 의석 획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에 힘 입어서 밀린 종합부동산세도 통과시키고 임대차 3법도 통과시키고 등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건수를 잡는 데 거의 성공했어요. 제가 아까 총 7차례 그리고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총 6차례 공방을 펼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 꼼수를 잡는 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제가 방점을 거의에다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수도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도대체 영민한 투자자들이 제가 모르는 대체 어떤 꼼수를 개발했는지 저도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성공했다. 실패한 것도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 임대주택 등록 제도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곧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어요. 자, 메시지 관리는 되게 중요해요.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투자자들은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시그널이 괜찮으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한데, 다만 이 기업의 미래가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적 시그널이 오잖아요? 그럼 돈을 거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주식 투자자들은 그게 좀 짧아요. 대신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아주 길게 봐요. 20년, 30년도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 관리에 아주 실패를 했다. 자, 어떻게 실패를 했냐면은 일단 참, 여러분들 혹시 정부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정부 보도자료 첫 장이요, 그래프부터 나옵니다. 예, 사설정보지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게 정부의 집값관리 목표가 마치 그 최상위의 목적이 집값 잡는 데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러면 안 되죠. 우스운 거죠, 이거는요. 사실 정부 보도자료 보면요, 저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정부가 추구해야 될 거는 주거 안정성이겠죠. 주거 안정성, 주거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값 안정은 부수적으로 얻어진 어떤 보너스 같은 개념이지, 그거를 제일 원칙으로, 제일 가치로 삼고 쫓아간다 정부가? 이건 되게 우스운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영끌한 친구들 되게 많죠. 네, 제 친구 중에도 대출 최고로 받아서 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는 뭐랑 똑같냐면요, 당신 하우스 푸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메시지랑 똑같아요.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메시지 관리 첫 번째 이 부분 실패했고요.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안타까웠던 거는요, 청와대발 메시지가 최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 그 고위직 분들이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주자. 청와대에 있는 1주택 초과자분들은 자, 주택을 모두 처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네. 많은 참모진들이 사표를 쓰고 나왔죠. 네. 그때 무슨 말이 유행했어요?
저 사람들이 직보다는 집을 택했구나. 이 말이 엄청 유행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자, 국민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청와대에서 무슨 정보가 도는지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명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청와대는요, 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위직들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거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자, 달려가라.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메시지 실패, 메시지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이 메시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 지금 세 번째 마디. 이게 메시지의 충돌입니다, 지금.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 강화로 가다가 완화로 지금 전면으로 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오, 이거 봐라. 선거 한 번 지더니, 오, 규제 푸네? 집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버티죠.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 저는 사실 4.15가 아니죠. 4.7이죠, 이건.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언론 나가서 메시지 관리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규제 완화 메시지 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 달 반? 골든타임을 사실 망쳤습니다.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책의 핵심 문제의식이에요. 책의 제목이 뭐죠? 집값의 딜레마예요. 자, 전선 구축에 실패했어요. 무슨 전선 구축에 실패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나한테 집이 있어요. 나한테 집이 있으면 나는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을까요? 올랐으면 좋을까요? 오르면 좋죠. 하나만 한 얘기죠. 오르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주택을 가진 가구가 주택이 없는 가구보다 더 많아요. 이게 통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유주택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값이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집값 급등은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의욕을 하락시켜요. 네,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어떡하지? 집값이 급등을 하네. 이거 대응해야 되겠는데 하고 집무실 책상에 딱 앉았는데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보다 유주택 가구가 더 많대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집값 하락시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의 대통령이면은요. 제 주위에 급진적인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이, 좌고우면하지 마. 눈치 보지 마. 집값 하락시켜.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주택 가구의 민심을 잃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은 이번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예요. 예. 밀어붙여라는 소리는요. 정무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많은 주택 전문가들을 아는데 특히 진보적 전문가들이랑 많이 아는데 그냥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아까 해결책 말씀드렸죠. 양도차익 100%만 써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결여됐죠? 정무적 판단이 결여됐어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속 시원하게 집값 잡는 정책 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대부분이 이 통계를 못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외면하고 계시던가요. 네. 어쨌든 이 통계를 보면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강한 거 한 방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데, 가령 아까 양도세 말씀드렸죠. 강한 거 한 방이면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싫어해서 표로 심판받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1%포인트 올리면 될까? 아니야. 그것도 힘들 수 있어. 0.5%? 이 고민 끝에 나오는 것들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요, 부동산 정책은요, 소금을 한 방 꽝 치면 잡을 수 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아까 참여라고 제가 논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권에 빼앗겨서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소금을 그래서 간을 보면서 쳐야 돼요. 요만큼 쳐보고, 요만큼 쳐보고, 요만큼 쳐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 N번째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답답하다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통계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집값을 어떡하지, 이거? 유주택 가구가 너무 많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통계를 한번 세분화해 봅니다, 정부가. 통계를 세분화해 보니까 길이 좀 보여요. 무주택 가구는 43.8% 그대로죠. 유주택 가구를 세분화해 보니까
1주택 가구가 40.8%고 다주택 가구, 2주택 이상 가진 가구가 15.4%밖에 안 돼요. 유레카, 둘이 묶자. 그래서 무주택 가구랑 1주택 가구를 묶으면 84.6%, 다주택 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 주택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나누면 15.4%, 85대 15. 이 전선을 형성하고 여기에 전선을 긋습니다. 여기에 전선을 그으면 어떤 맥락이 도출되냐면요. 실수요자, 1주택 가구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체 아래 1주택자랑 무주택 가구를 같이 보호해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이 하나로 꿰집니다. 네.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1주택 가구랑 무주택 가구를 같이 보호해주면 실제로 보호해줍니다. 예. 여러분들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용이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부터 네, 과세가 좀 세지고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뭘 관가했냐면요. 어떤 부분을 관가했냐면 인간의 욕망을 간과했어요. 무주택자에다가 1주택자 가구를 같이 보호해주고 다주택자를 쪼여서 매물들을 많이 못 가져가게 하고 쏟아내면은 85%의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1주택자 가구가 다주택자 가구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 집이 있으면 집값을 오르길 바라세요? 떨어지길 바라세요? 당연히 오르길 바라죠. 다주택자 가구가 집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내가 영끌해서 산 집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1주택자 가구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 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욕하는 거예요. 제 책의 부제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예요. 사실 이게 제가 가져갔었던 첫 제목입니다. 근데 출판사 대표님이 이 책을 읽더니 이거는 딜레마네요. 대통령 입장에서 집값을 딜레마로 하죠라고 해서 딜레마가 되고 제가 처음에 가져간 제목이 부제가 됐는데 이게 제가 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말을 하냐면요. 1주택자분들 주위에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1주택자들 많은데 이런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올라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면 다른 집값도 다 올랐거든. 이거 진짜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이 말이 참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요. 비슷한 동네로 가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다시 사는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참이에요. 자, 1주택자라도요.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히 좋아요. 어떻게 안 좋겠어요? 보세요.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연동해서 받게 되죠. 그럼 집값이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르면 좋죠. 그리고 또 요즘 주택연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택연금은요, 처음 가입 시점에 그 집값에 연동하기 때문에요.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좀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집값이 오르는 게 좋아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서울 한강대에 있다가 수도권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등등등의 장치를 통해서요. 이거를 집값 상승분을요. 현금으로 전환시켜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일단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에요. 1주택자들한테는요.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1주택자들이 집값이 올라봤자 다른 집값도 올라서 나는 뭐 전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랑 1주택 가구를 엮어서 우리 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전선을 그었는데 지금 그게 실패했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드렸죠. 임대주택 등록제도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유명하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왜 실패했죠? 제가 아까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주택을 사람들이 자꾸 사 모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주택시장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 모으잖아요. 자꾸 집을.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 뭐가 되죠? 요즘 유명하죠. 많이 알고 있죠? 보유세를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못 모으게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집을 계속 사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집을 사 모으지 못할 텐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 배제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채가 있어도 한 채, 1000채가 있어도 한 채, 10,000채가 있어도 한 채가 될 수 있게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집을 수백 채를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요. 정동영 의원실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그럼 한 상위 30%, 상위 30명을 한번 딱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진모 씨는요, 48세인데 주택을 594채 갖고 있어요.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힘입니다, 이게. 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신모모 씨는요, 아니죠, 여기 있네. 68세인데 529채 갖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집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네. 다 빨려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예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거 빨리 폐지하라고 계속 목소리 높였어요.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폐지해라. 주택 다 빨려 들어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제가 이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2월 28일 시민사회단체, 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거 빨리 취소해라, 빨리 없애라 라고 하니까 이런 변명을 합니다. 등록임대 활성화,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2017년 12월에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는 신규 임대 등록이 급증합니다. 임대 등록이 급증을 해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 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면서 밑에다 주석을 답니다. 우리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주석을 다는 거예요. 등록임대 주택 중에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주택입니다. 요즘 아파트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서울의 이 고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이 보도자료 보고 바로 이렇게 해줬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김현미 장관님이었습니다. 이거 밑에서 실무진이 갖고 왔으면 저 찢어버렸어요. 예, 이거 본인 얼굴에 침 뱉는 보도자료입니다. 자, 저의 반응은 3단계였어요. 첫째, 오잉? 첫 번째, 오잉 했고, 두 번째, 당연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등록하겠지. 자, 보세요. 첫 번째, 공시가격 6억 원이에요. 공시가격 6억 원이라는 거는 시세가 6억 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세로 지금 뭐 9억, 10억 된다는 겁니다. 자,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주택이 100채 있어도 1000채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 일정 조건이 공시가격 6억 원이에요. 그럼 주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은 6억 원 이하로 가겠어요? 아니면 막 10억 원, 20억 원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6억 원 이하 주택을 싸그리 사 모으겠죠. 근데 이 제도의 함정은요, 처음 등록을 할 때만 6억 원이면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뭐 설명 드릴 수 있으면 설명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당연히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사 모을 거지 이거를 말이라고 해? 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이거 실무자 실수했다 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아니 비아파트의 비율이 74.4%야? 비율을 공개했네. 역산하면 아파트가 얼마 있는지 나온다. 역산을 바로 했죠 이때. 그러면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비율이 25.6%라는 거네. 자, 근데 2019년 말 등록임대주택이 150만 5천 호가 등록돼 있구나. 그럼 그 중에 25.6%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9만 호 정도가 아파트예요. 39만 호 정도가 이 당시에 임대주택으로 몰려 있었다. 이 규모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판교신도시 아시죠? 판교신도시가 3만 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판교신도시 13배 규모에 달하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들한테 묶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자료 잘못 냈다 이거는. 네,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제가 또 이제 나가서 이런 것도 말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소급해서 폐지하라고 그래요. 결국은 2020년 작년 7월 10일에 폐지를 하는데 소급해서 폐지를 안 해요. 저희들은 주장했어요. 소급해서 폐지해라. 지금부터 준비 시작해서 폐지를 하면은 그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힘을 통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킵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 신규 등록 폐지만 한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뉩니다. 사실 이 밑에도 하나 더 있는데 빼고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사모으는 거는 건설 임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등을 건설해가지고서 임대를 놓는 건데 그건 아니고 지어진 아파트들을 계속 사들이죠. 그래서 매입 임대, 임대주택이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나뉘었었는데 매입 임대 4년을 비아파트, 아파트 가릴 것 없이 다 폐지합니다. 다 폐지하고 그 다음 장기 8년은 아파트만 폐지해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폐지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아까 데이터 살피지 않았는데 이러면은 어디로 쏠린다? 풍선효과 나가지고 빌라 사재기로 간다. 어쨌든 예. 아파트를 폐지하는데 이거는 뭐다? 소급 폐지가 아니고 신규 등록 폐지예요. 이 8년이 지나야지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 그럼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서. 네, 어쨌든 신규 등록 폐지로 됐다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주택 이 등록제도가 워낙에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분들도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크게 3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오해 3가지. 첫째, 임대사업자 이 특혜 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요, 써있죠. 1984년 12월에 제정된 임대건설촉진법이 10년 뒤 1994년 4월에 임대주택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때 도입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등록 제도를 박근혜 정부에 도입됐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OX, X, 팩트가 아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아까 이거 보셨죠? 막 자랑을 하죠.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 신규 임대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이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이 각종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말고도요,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그래도 건보료까지 감면, 뭐 등등등 종합 패키지 그 혜택이 있는데 그 종합 패키지 혜택이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몇몇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근데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X입니다. 자,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 그 시계열적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나온 얘기들이었어요. 시민사회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임대차로 사시는 분들이 2년마다 있어 다니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좀 늘리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을 좀 양성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자. 뭐 그런 좀 논의들이 있었어요. 자, 2011년 5월 프레시안 칼럼입니다. 제목이 다주택자를 진정한 애국자로 만드는 방법인데 누가 쓴 거냐면요. 김수현 선생님이에요. 김수현 선생님이 누구죠? 노무현 정부에 계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칼럼을 씁니다. 임대인들을 다 등록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몇 년 정도 더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둬서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들을 막 설파해요. 임대주택 등록 제도에 대해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시킨 게 누구다?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받아가지고서요. 2015년 1월에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혜택들이 쑥쑥 들어온 게 이때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승계한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김수현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서 설계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치. 이게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니까 주택들을 자꾸 사모으는 거잖아요. 이 합산 배제 장치, 박근혜 정부 작품이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를 엄청 흉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랑 헷갈려서 그러냐면요. 이 뉴스테이 정책이랑 헷갈려서 그래요. 뉴스테이 정책이랑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는요. 각종 혜택들이 들어온 타이밍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치는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임대사업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가지고서 거기에다 보유세를 매긴다?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설계할 때 배제 장치가 애초에 들어갔었어요. 애초에.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제가 뒤에 그래프를 아마 준비했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다시 살펴볼 그래프이긴 한데, 그 당시가 대한민국 집값 조정기였어요. 그때는 주택을 사 모아야 되겠다는 니즈가 없었어요. 니즈가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 모으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든 거다라고 자,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조금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가 되게 여론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은 명징하지가 않습니다. 말은 명징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휴대폰이 있는데 얘 검은색이죠. 제가 검은색이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저 카메라를 보고 검은색이야 라고 하는데 이 검은색과 저 검은색은 달라요. 저 검은색도 달라요. 각각의 검은색은 다른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검다고 그래요. 검은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명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집값을 잡아야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서로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자, 제 주위에는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급진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집값을 잡아야 한대요. 저도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말하는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은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오른 게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된대요. 지난 4년 동안이 폭등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대폭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집값을 잡는다라는 말은 대폭락이에요. 네. 반면에 이걸 집값 잡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의 이 급등세만 잡고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완만하게 상승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집값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걸 또 집값 잡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강남의 집값은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정상이고 우리 구로동의 집은 너무 안 올랐으니까 더 올라야지 그게 정상이라서 그게 바로 집값을 잡는 거다. 이걸 집값을 잡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1주택자들이 내 집값이 올라봐야 다른 집도 똑같이 올라서 집값 상승에 대한 이득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까 1주택자 이 통계를 보여드렸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가구입니다. 이 가구가 지금 여기에 붙었어요. 정부는 이 그림을 꿈꿨는데 실제로는 이 구도다. 지금 현장에서 굴러가는 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걸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대체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려는 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정부 입장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집값을 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정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부의 탓이 아니에요. 정부는 원래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통령이에요. 자, 신년회예요. 신년회에서 이럽니다. 제가 구로동 살거든요. 지금부터 올해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집값을 모두 200% 상승시키겠습니다. 집값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네. 자,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거의 막 초기 붐일 거고 집 안 가진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죠. 야,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 집 살 때까지. 아니면 집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집값 오르면 임대료 올려서 내쫓깁니다. 구로동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왜 구로동 아파트만 올려줘요? 우리 동네 아파트도 올려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관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집값관리의 목표가 추상적 영역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정부의 집값깎기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간단해요. 통계를 보면 됩니다. 통계를. 대통령이 됐어요. 집값을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유주택 가구가 더 많아요. 그럼 정부는 집값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이 급등을 잡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쪽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죠. 네. 후자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 방증 중에 두 개가 책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증은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 해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주택들이 지금 사재기 돼 있다. 그 혜택을 소급해서 폐지해서 그것들이 시장에 동시에 나오는 충격으로 집값을 하락시키자라고 말하는 부류가 한쪽에 있었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단계적으로 그것들을 나오게 만들어서 하락은 막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는 어디에 손을 들어줬죠? 후자에 손을 들어줬어요. 첫 번째 방증이에요. 두 번째 방증은 조금 더 명징해요. 자, 제가 집값을 하락시키고 싶은 대통령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걸 막아요. 그걸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규제를 많이 해서요. 자, 집값이 오르는 걸 막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규제를 풀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가만히 줘야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풀면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지역이 어디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네. 해수동이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는데 이 해수동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 지역으로 묶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규제 지역으로 묶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바로 받아요. 문재인 정부가 받아가지고서 집값이 튀어 오르는 게 막히니까 그걸 풀어버립니다. 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코미디가 한 차례 펼쳐져요. 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죠. 집값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다시 지정하는데 1년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집값 관리의 목표였다라면 있을 수 없는 움직임들이다. 이 부분이 제 책에 논증되어 있었고 그래서 보궐선거 전에 낼 수가 없었어요. 네,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까 봐요.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핀 거는 제 책의 1장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2장에는 뭘 넣어놨냐면요. 제 목표는 1시간 한 15분 정도에 끝내는 거예요. 네, 15분까지. 네. 자, 2장에 뭘 했냐면 말 그대로 무기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로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과반의 의석을 획득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밀렸던 계약 법안들을 부동산 계약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나서 이른바 백래시에 부닥쳐요. 네. 이따가 언론 얘기도 할 텐데 언론도 완전히 돌아섭니다. 언론도 완전히 돌아서고 그리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부당한 공격들을 상당히 받는데 그것들에 대한 반론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윤인숙 의원이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말한 게 죄다 엉터리입니다. 우선 통계 자료부터 엉터리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네, 그거는 안에 자세히 있고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고 한 2개 정도 살펴볼게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공급을 늘려라. 요즘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분들 만나면은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공급을 안 늘리세요? 공급을 진작 늘렸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거는 보통 신규 공급을 말해요. 그렇죠? 공급을 늘려라. 택지 조성해가지고서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내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과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집값 사이에 상관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어서 집값이 오른 걸까요? OX, X. 데이터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문제인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요. 지금 이 앞에 박스를 친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오른쪽 박스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어디가 너무 높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높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높은데 집값은 이거 조정기죠 지금. 조정기인데 이때 올라요. 자, 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어요. 상관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없는 걸까요? 이게 밑빠짐 독의 물붓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무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막 공급하면은 그게 무주택자들한테 갈 거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플러스 1을 해도 결국은 제로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택이 하나가 시장이 신규 공급이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그거를 다주택자가 날름 사먹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그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택이 하나 나오면 그걸 날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로에 수렴해요. 결국 무주택자들은 집을 못 사요. 자, 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 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빨아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그렇죠? 근데 공급을 아무리 해봐요.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랑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요, 둘이 충돌하는 제도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급을 늘려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번 강의에서 별 5개짜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은 보수적 시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살짝 사기를 치고 있어요. 공급시장은요, 사실 2가지 축으로 나뉘어요. 공급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규 공급시장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공급시장은 2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신규주택 공급시장. 2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물 살펴보고 실제로 보고 계약을 하는 재고주택 공급시장이 있어요. 자, 따져보자고요. 신규주택 공급시장의 공급이 빠를까요? 재고주택 공급시장의 공급이 빠를까요? 재고주택 공급시장의 공급이 당연히 빠르죠. 아니,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올리는데 최소 2년이에요. 3, 4년 걸려요. 근데 재고주택 시장은요, 바로 나와요. 매물 내놓으면은요. 2번째요. 파이를 보자고요. 파이를. 신규주택 공급시장의 파이가 클까요? 땅을 새로 개발해서 올리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주택시장의 파이가 클까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커요.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많아요. 결국은 지금 이 당장의 집값에 대응을 하려면, 집값을 떨어뜨리려면요,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수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도 공급을 얘기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시장만 얘기해요.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안 부족해요. 통계적으로. 주택 가구 수에서, 그다음에 주택 수에서 가구 수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걸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104%입니다. 네, 주택은 충분해요. 실제로 길 가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그래요. 그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면은 집값은 떨어진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집값을 잡는 방법을 압니다. 네, 명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우리 알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돌아왔네. 맞다. 2가지 공급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적 식견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이나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공급시장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재고주택 시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걸 국민들이 알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재고주택 시장이 공급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재고 물량도 압도적으로 많네. 그리고 외곽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서울 한중간에 있는 게 좋죠. 서울 사람들로서는. 그러면은 재고주택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사람들이 사고가 글로 흘러요. 재고주택 공급시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환기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갖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하면 되죠. 많이 갖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하면 재고주택 시장에 주택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그걸 살 수 있겠죠. 보유세를 높이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사고가 나가는 거를 보수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공급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재고주택 시장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일부러 재고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방송 패널로 안 불러줘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미 집값 잡는 법을 알아요.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이때만은 재고주택 공급 시장을 얘기해요. 이때만은.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자, 왜 보유세는 높게 하고 거래세는 낮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교과서죠? 집값을 잡는? 보유세를 높여야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주택을 재고주택 공급시장에 내어놓을 거니까요. 그렇죠? 거래세는 왜 낮춰야 돼요? 거래세는 그렇게 나왔을 때, 거래세는 뭐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네,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세. 사고 팔 때 그거를 쉽게 해줘야지, 그 문턱을 낮춰야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이 정석적 논리의 기초에서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라는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기초에서 보수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요즘 얘기 한창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왜 요즘 나오냐면요. 집값이 한창 올랐으니까 지금 양도 차익을 제대로 현금화 시키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지금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이 정석적 논리에 기초해서 거래세를 낮춰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한 문장이에요. 보유세는 높게는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세에 비해서 보유세가 높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세는 낮게라는 말은 보유세에 비해서 거래세가 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시장에, 재고주택시장에 주택들이 공급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자, 플라스틱 1.5리터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보유세는 뭐냐면요. 몸통, 그게 꽉 잠겨 있어요. 꽉 잠겨 있는 이 몸통이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를 누르는 압력이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개를 꽉 조이는 압력이 보유세를 높이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유세가 아무리 높아도요. 보유세를 아무리 양도세를 그러니까 양도세를 아무리 올려도요. 그것을 누르는 압력, 즉 보유세의 압력이 그것보다 높으면은요. 콜라는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주택은 공급돼요. 오케이, 아셨죠? 정석적 논리에 기초해서 양도세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라는 말은 보유세에 비해 낮추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계속 공급을 얘기하면서 신규 공급,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no. 우리한테 부족한 건 제가 적어놨죠? 살만하면서 저렴한 집이 부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논증해 볼게요.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살만한 집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돈 500억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세요. 거기서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살만한 집은 많아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돈 500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건 뭐다? 살만하면서 저렴한 집이에요. 네, 오케이. 우리는 재고주택 시장 낡은 주택도 살만한 집이라고 여기고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통계로 증명을 해줄게. 야, 청약시장의 경쟁률을 봐라. 이 신규 주택시장에 엄청나게 몰리지 않느냐. 이 인기를 보건대 살만한 집이 부족한 거다. 신규 주택이 부족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청약 당첨이 보통 로또에 비유되죠. 그렇죠? 청약 당첨되면 로또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맥락으로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합니다. 첫째, 일단 당첨되면은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신규 주택을 당첨받으면은 그게 재고주택 시장들의 가격을 추정해서 가파르게 오르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로또 맞았다고 하죠. 두 번째 맥락도 있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또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경쟁률이 왜 높아요?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시장이 나중에 재고주택 시장을 추정해가지고서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껏 노리고 가는 겁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제 친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약이 이제 시작됐는데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친구는 그게 당첨돼도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재산이 안 돼요. 근데 들어가요. 왜 그러죠? 이 로또 맞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잡혀요.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락 국면에서도 청약시장이 이렇게 뜨거울까요?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엄청나게 원할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은 집값 조정기였어요. 그때 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죠. 수도권 주택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미분양 주택들이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 친구들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집값이 하락 국면이에요. 지금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봤자 재고주택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추정해서 대박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무리해서 청약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급을 늘려라라는 법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무기로서 이 책을 썼다고 했으니까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가 공급 얘기하면은 당신이 얘기하는 건 신규주택 공급 시장이다. 하지만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 있다. 재고주택 공급 시장을 건드려야지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오케이,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기사가 2020년 10월 기사예요. 이게 8월 바로 지나고 나서요. 임대차 3법이 7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백내시가 시작되는데 이 백내시 포문을 연 게 윤희숙 의원이죠.
그래서 그 연인데 제가 이 기사를 임차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라서 본인 블로그에는 살짝 윤문을 보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부러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은 엉터리 기사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 2020년 10월 20일 기사예요. 이때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어지는 전세난이래요. 임대차 3법은 이때 시행 안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은 크게 세 가지의 법률을 뜻해요.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주거 세입자가 2년 살던 건 4년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세입자가 2년 살던 거 저 2년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할 때 5% 초과해서 임대인이 그 인상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예요. 주택 매매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택 매매 거래할 때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와 같은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건 7월 31일이에요. 하지만 시행된 거는 올해예요. 작년 7월 31일에 통과가 됐지만 시행된 거는 올해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부터 오류죠.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어지는 전세난. 네.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 2법 시행 후 이어지는 전세난이라고 해야 돼요. 이때부터 전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이게 근래에도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전세난 얘기가. 이게 왜 엉터리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전셋집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9팀이 줄을 섰대요. 지금 들려보려고. 이거를 막 이제 모든 언론들이 이거를 막 광고를 하면서 이거 봐라 임대차 3법 통과시켜가지고서 전세난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전세난은 뭐죠? 전세 매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난이 왔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3법과 그리고 전세난, 사람들이 전세난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00만 원 걸게요. 진짜입니다. 임대차 3법과 전세난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논증한 글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자, 이게 왜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설명드릴게요. 15분까지 못 끝내겠네. 네, 어쨌든 자, 우리는요 상대적 전세난과 절대적 전세난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자, 지금 벌어지는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벌어졌던 이 전세난은요 상대적 전세난이에요. 자, 우리 사고 실험을 간단히 해보자고요. 100가구가 사는 집이 있어요. 100가구가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100가구 모두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준비 시작 하면 그 100가구의 전세가 동시에 다 끝나요. 저는 그 100가구 중에 하나예요. 준비 시작 하고 전세 매물이 다 나왔어요. 자, 이 한 가구인 저는 제가 느끼는 전세 매물의 숫자는 몇 개죠? 99개죠. 100개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제 매물이 하나니까 99개 중에 찾아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2년 살던 거를 2년 더 요청해서 4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100가구가 동시에 나왔어야 됐는데 5가구만 나오게 됐어요. 95가구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거죠. 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행사를 하지 않은 결과 준비 시작하면 원래 100가구가 나와야 되는데 5가구만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 한 가구예요. 자, 이때 제가 느끼는 임대차 시장의 전세 매물의 숫자는 몇 개죠? 4개예요. 그렇죠? 이 전자에는 99개였는데 지금은 4개예요. 저번에는 99개였는데 이번엔 4개네. 이거는 상대적으로만 적은 거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이어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하죠. 여기에 나비 그려놓고 꽃 그려놓고 여기에 꿀 그려놓고 곰돌이 부 그려놓고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전세집은 다 있어요. 전세집은 다 있는데 느끼기에 느낌적으로 저번에는 99개나 했었는데 이번에 4개나 있네 라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보는 눈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신혼부부거든요. 제가 신혼부부인데 제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처음 지어진 아파트예요. 전세 매물이 나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대요.
그럼 그거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하죠, 당연히. 요구해가지고서 그 단지에 매물이 안 나와요. 근데 기자들은요, 여기가 신규 주택이기,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동시에 나올 거라고 기대해서 거기 가가지고 매물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죠.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그러다 간혹 한두 개 나와요. 근데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나도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살기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세 끝나갈 때쯤에 어디 매물 나온 거 없나 하면서 그 아파트에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다 하나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다? 몰려간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상대적 전세난과 절대적 전세난을 구분해야 된다. 어차피 시간을 초과했으니까 조금 더 그러면은 상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수를 인용하는데 보통 KB국민은행 지수를 인용하는데 전세수급 지수라고 해서 소수점짜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 넘으면은 전세가 부족하다는 거고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매물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건데 이게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나서 지수가 확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서 말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지수는 믿지 마세요. 네. 그 전세 수급 지수는요. 이렇게 불리는 심리지수라고 불려요. 심리지수라고 표현할 거 없어요. 느낌 지수입니다. 어떻게 그 지수가 도출이 되냐면요. 소수점까지 되는 게 국민은행이 여러 명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매물이 많습니까? 적습니다를 물어가지고서 많고 적음을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개업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갱신 요건이 행사가 되면은 매물이 적다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예요. 근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내가 와서 처음에는 원래라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곳만 돌아도 됐었는데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뭐 4곳, 5곳을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매물이 적은데도 우리 동네에 매물이 적은데도 원래 저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끝났어야 될 손님이 우리 쪽에까지 오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매물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론 얘기를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저는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임대차 3법 통과시킨 거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애 있는 집, 그 이삿짐 들고 나르려면 그거 진짜 곡소리 나거든요. 세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에요. 앞은 농담이에요. 뒤는 앞은 농담이에요. 이사 다니기 싫어서 집 사야 되겠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이사 다니기 힘들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집 사야 되겠다 이건 농담이에요. 집은 비싸서 감히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사 다니면서 사는데 임대인들도 다 알아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힘들다는 거. 네. 근데 그거 31년 만에 바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기고 나서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고 나서요. 지금 4년으로 바꾸는데 31년이 걸렸어요. 31년이 세상에. 좀 박수 쳤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드니까 31년 만에 바꿨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아서 행복한 저 같은 신혼부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혼부부들 찾아가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3법 취지에 동의하는 진보 언론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건이 있을 수 있겠으니까 이거는 100만 원 안 걸게요. 하지만 논리적 인과관계는 설명한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인과관계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상대적 전세난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절대적 전세난은 언제 있었느냐? 절대적 전세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더 많았었어요. 전세가 더 많다가 그게 크로스가 납니다. 크로스가 나다가 한 2016년, 2017년 와가지고선 수평에 이르러서 지금에 오고 있어요. 이때 왜 절대적 전세난이 왔을까요?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절대적 전세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가 뭐였다? 우리 아까 그래프 봤죠? 네모 겹치죠? 집값 조정기였어요. 집값이랑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랑 무슨 관계죠? 집값이랑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 사이에. 아이고.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죠?
전세제도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주택 소유자예요. 제가 주택 소유자인데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샀어요. 큰 돈 들여서 샀는데 거기에 우리 윤범기 기자님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전 다른 집에 전세로 살아요.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서 아니 내가 10억 주고 그 비싼 집 샀는데 10억 주고는 안 샀죠. 8억에 드렸다고 할게요. 2억 주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아이고 난 거기 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제가 고쳐야 돼요. 기자님이 다 살고 있는데 세금 나오면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돼요. 이 전세제도만큼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걸 감내하는 이유는 제가 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10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억 가지고 윤범기 기자님한테 8억을 땡겨가지고 2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왜 이렇게 샀죠? 아, 난 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기 힘드네. 아하! 전세제도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8억에 윤범기 기자님을 들여서 난 2억만 가지고 이 주택을 살고 나는 전세로 살면서 고생하지만 이 집이 나중에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른바 사적 대출이에요. 사적 대출. 그러니까 지금 전세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언젠가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 비합리적인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집값 조정기에는 전세 제도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전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강의 기회가 또 되면 나중에 설명드리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어쨌든 이거를 막은 게 뭐냐면은요. 이때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면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제가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역시 첫 강의니까 시간 조절을 못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때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있었죠. 집값조정기였으니까. 집값조정기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빚내서 집세라라는 이제 정책들이 힘을 받아서 집값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 바통을 넘겨받은 게 누구다? 문재인 정부예요. 이때 바통을 넘겨받고 뭐 했다? 개고생했다. 3년 이상 동안 수습하고 있었어요. 3년 이상 동안 수습하고 있다.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다. 어디에? 제 책에. 자,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서요.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불러주시면 시간 관리 잘해서 PPT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봐요. 신념을 가지고 계셨었고 이게 작동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담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건 예쁜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주거 세입자들의 그 정주 기간을 늘려주려고 하는데 반대에 자꾸 부닥치니까 우회 정책을 설계한 겁니다. 우회 정책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개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우회 정책으로 윈윈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설계가 된 거라서 실제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하면 임대 사업자가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난 같은 게 가능성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은 8년, 4년까지 임대를 줘야 되는 의무 임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뭘 얕게 봤냐면은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간 욕망에 대한 그것을 놓쳤다고 했잖아요. 인간 욕망에 대한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재테크 시장에 사람들이 꼼수를 얼마나 많이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놓쳤고 그리고 놓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출력해놓고 구멍 찾는 거예요. 그 구멍 금방 찾아요, 어차피. 근데 구멍이 발견됐을 때 그걸 빨리 수습했어야 됐는데 그걸 버텼어요. 저는 그게 실책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선의로 했다. 그리고 꿈이었었다. 전 책에 이렇게 표현해요. 김수현 선생님의 꿈이었다. 근데 꿈이 실패했다. 사실은 실명을 여기다가 쓰기도 싫었어요. 왜냐면은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서요. 이거. 예. 근데 독자들한테 이 맥락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 과정에서 성함을 제가 넣게 됐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이었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다만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